근본도 없는 게 차린 음식이라니 입맛만 버렸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 밤낮을 꼬박 세워 차려낸 시어머니의 62번째 생신상이었습니다. 시장을 몇 번이나 오가며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옛날 요리책까지 뒤져가며 만든 것이었죠. 제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맛있다 고생했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면 그간의 모든 수고가 눈 녹듯 사라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런 기대는 언제나 그랬듯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화려한 비단 한복을 차려입은 시어머니 박 여사는 제가 내놓은 갈비찜을 젓가락으로 한번 뒤적여 보더니 마치 벌레라도 본 듯 소스라치게 놀라며 접시를 밀어냈습니다. 고기는 질기고 양념 맛은 형편없구나. 하기야, 가난한 집에서 나고 자라서 배운 게 없었을 텐데. 날카로운 독설이 제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죠. 눈물을 보이면 더 무시당할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숙인 제 귓가로 옆에 앉은 남편 김태민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발 당신만은 내 편이 되어달라고 속으로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민은 제 손을 잡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시어머니의 역성을 들었습니다. 엄마 말이 틀려? 당신, 내가 가난한 티 좀 내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내가 다 창피해 죽겠어. 그 순간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끊어져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당신의 다정했던 눈빛이 변하기 시작한 게 연애할 때만 해도 결혼 초만 해도 김태민이라는 남자는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홀로 아버지를 모시며 악착같이 살아온 제게 그는 유일한 빛이었죠. 제가 끓여준 김치찌개 한 숟갈에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아이처럼 웃어주던 사람. 수진아, 나는 너의 소박하고 착한 마음씨가 좋아.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내가 평생 곁에서 지켜줄게. 이 남자라면 내 모든 것을 믿고 맡겨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의 끊임없는 멸시와 가난 귀신이라는 저주는 마치 스며드는 독처럼 서서히 그를 잠식해 갔습니다. 지켜주겠다던 그의 약속은 네가 알아서 처신 잘해라는 윽박지름으로 변했고 제 소박함을 사랑한다던 남자는 이제 제게서 가난한 티를 찾아내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요. 제 마지막 남은 기대와 희망의 끈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게 악몽 같던 저녁 식사가 끝나고 저는 홀로 텅 빈 주방에 남아 설거지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자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저 사랑하는 사람의 아내가 되어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잠깐 밖을 나갔다 온다던 남편 태민이 말끔한 명품 수트를 차려입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손에는 하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저는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오수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우리 여기까지 하자. 태민은 제가 들고 있던 고무장갑 위로 서류 봉투를 던졌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젖은 싱크대 바닥으로 힘없이 흩어졌어요. 그 위로 선명하게 찍힌 글자, 이혼 합의서.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려 나왔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보자 태민은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보면 몰라? 이혼 서류잖아. 당신 같은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을 더는 낭비할 수 없다고. 사실 나 선 봤어. 국내 굴지의 JS그룹 막내딸이야. 당신처럼 근본 없는 여자가 아니라 진짜 백이 로열 패밀리라고. 그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고백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것 같았어요. 재벌 딸과 맞선을 봤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가난해서 배운 거라곤 빌붙는 것밖에 없지? 진짜 내가 너랑 결혼을 왜 했을까? 당장 이 집에서 꺼져! 그 한마디가 제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아내가 아니었고 한때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의 대가는 처참한 모욕뿐이었죠. 태미는 제게서 시선을 거두고는 마치 더러운 것을 본다는 듯 손을 털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엉망이 된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저에게는 돌아갈 집도 반겨줄 가족도 없었으니까요. 유일한 피부치인 아버지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시며 지방에서 홀로 지내고 계셨습니다. 이런 꼴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 기댈 곳은 아버지뿐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아버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익숙한 신호음이 한참이나 이어졌지만 아버지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출장이 잦으셨던 아버지는 가끔 전화를 못 받으실 때가 있었어요. 우리 딸 아빠 없어도 밥 잘 챙겨 먹고 씩씩하게 있어야 한다 하시던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저는 수화기를 붙들고 밤새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끝내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죠. 그렇게 저는 차가운 주방 바닥에서 찢어진 이혼 서류 조각들을 부둥켜 안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내일은 꼭 아버지와 연락이 닿을 거라고, 그러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말입니다. 밤새 뜬 눈으로 맞이한 아침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시어머니 박 여사는 제 방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벌컥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싸늘하게 말했죠. 짐은 내가 사람 시켰어. 내 아버지 공장으로 보내놓을 테니 넌 몸만 나가거라. 다시는 우리 태민이 앞에 나타나서 인생 앞길 막지 말고.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죠. 지난 5년간 제 손때가 묻은 물건들, 제가 아끼던 작은 화분, 심지어 결혼사진까지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관문이 제 등 뒤에서 차가운 금속성 소리를 내며 닫히는 순간 저는 완벽한 빈털터리가 되어 세상에 홀로 내던져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 정처 없이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닐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었죠.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제게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지난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변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 버림받은 슬픔도 쫓겨난 서러움도 모두 하찮게 느껴질 만큼 거대한 절망이 제 온몸을 집어삼켰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는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텅 빈 장례식장, 오가는 사람 하나 없이 저 혼자 덩그러니 아버지의 영정 사진 앞을 지켰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죠. 저는 그 앞에서 목 놓아 울지도 못했습니다. 눈물마저 다 말라버린 것 같았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 아버지를 지키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발인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날이었습니다. 제가 차갑게 식은 의자에 앉아 깜빡 졸고 있을 때 누군가 제 곁으로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흐트러짐 없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중년 신사였죠. 온화해 보이는 인상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수진 씨 되십니까? 저는 고개만 까딱였습니다. 그는 제 앞에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최철민 변호사라고 합니다. 고 오진혁 회장님의 유언 집행을 맡고 있습니다. 오진혁 회장님이요? 사람을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저희 아버지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시던 오역수입니다. 제 말에 최 변호사는 잠시 저를 지그시 바라보더니 더욱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오수진 아가씨의 아버님. 오역수 사장님의 본명이 바로 오진혁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작은 공장 사장이 아니라 국내 굴지의 기업 유성그룹을 비밀리에 읽어오신 회장님이셨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유성그룹이라니요. TV 뉴스에서나 보던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이름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장난치지 말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 변호사는 그런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가방에서 묵직한 서류철 하나를 꺼내 제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의 이름 오진혁과 함께 유성그룹의 창업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기록,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전 재산 3천억 원과 유성그룹의 모든 경영권을 외동딸인 저 오수진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아가씨가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돈과 권력 때문에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꼬이고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죠. 그래서 평생 자신의 정체를 숨겨오신 겁니다. 이제 회장님은 떠나셨고 유성그룹의 주인은 오직 오수진 아가씨 한 분뿐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죠. 평생 가난한 공장 사장의 딸로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3천억 유산의 상속녀이자 거대 기업의 주인이 되다니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최 변호사는 그런 저를 위해 마지막 선물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낡은 가죽 다이어리였습니다. 아가씨가 혼란스러워하실 것을 회장님도 알고 계셨을 겁니다. 이 일기장을 읽어보시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받아들고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시집가던 날의 감상이 삐뚤빼뚤한 아버지의 글씨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수진이가 시집을 갔다. 사위될 녀석의 눈빛이 마음에 걸리지만 내 딸이 행복하다니 믿어주기로 했다. 평생 아비의 정체를 숨기고 가난한 아버지로 남는 것이 내 딸을 위한 최선의 사랑이라 믿는다. 수진아, 부디 행복해야 한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참아왔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깊고 애틋한 사랑을 이제야 깨닫게 된 미안함과 감사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부둥켜 안고 아주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해서 제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척 살아오셨던 겁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눈빛이 이전과는 달라져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죠. 더 이상 주눅든 채 눈물만 흘리던 과거의 오수진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낸 딸, 유성그룹의 유일한 상속녀 오수진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를 가문의 수치라 부르며 내쫓았던 김태민과 박여사. 이제 그들에게 진짜 수치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가르쳐줄 시간이었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그렇게 조용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후 제 삶은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옮겨졌습니다. 최철민 변호사님이 마련해 주신 유성그룹의 펜트하우스에서 눈을 떴을 때 저는 한동안 이곳이 현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죠.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통유리창, 제 발소리마저 삼켜버리는 푹신한 카펫, 그리고 벽 한쪽에 걸린 아버지, 오진혁 회장님의 기품 있는 초상화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최 변호사님의 지도 아래 저는 오수진을 지우고 유성그룹의 회장으로 다시 태어나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제 앞에는 태산처럼 두꺼운 서류 뭉치들이 매일같이 쌓였습니다. 그룹의 역사부터 시작해 재무제표 보는 법, 계열사 현황, 그리고 복잡한 주주관계까지 세상 물정 모르고 주방에만 갇혀 살던 제게는 하나하나가 외계어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을 새우는 날이 부지기수였고 코피를 쏟으며 쓰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저는 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을 펼쳐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평생을 외롭게 싸우며 저를 지켜온 아버지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내 딸 수진이는 디자인에 재능이 있다. 작은 손으로 꼼지락거리며 인형 옷을 만들던 모습이 눈에 선하구나. 언젠가 내 이름으로 된 브랜드를 만들어 훨훨 날 수 있도록 아비가 뒤에서 단단한 바람막이가 되어주마. 아버지의 꿈은 곧 제 꿈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약해지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가장 먼저 미용실로 가 긴 머리를 어깨에 닿을 듯 말 듯 단정하게 잘라냈습니다. 화장기 없던 얼굴에는 기품 있는 화장을 했고 늘어나고 해진 옷 대신 몸에 딱 맞는 검은색 정장을 입었죠.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더 이상 과거에 주눅든 오수진이 아니었습니다. 불안하게 흔들리던 눈빛은 사라지고 차갑고 단단한 시선만이 남아 있었죠. 저는 거울 속의 저를 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리고 제 인생을 되찾을게요. 지켜봐 주세요. 한편 제가 사라진 김태민의 집안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어느 고급 레스토랑, 박 여사는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채 마주 앉은 아들 태민에게 말했습니다. 아주 잘 됐다. 그 가난 귀신이 제 발로 나가주니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 진작에 쫓아냈어야 하는 건데 이제 JS그룹 사모님 소리 들을 일만 남았구나. 김태민 역시 와인잔을 높이 들며 경박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엄마 그 여자만 없었으면 내 인생이 벌써 폈을 텐데. JS그룹이랑 사돈 맺으면 우리 회사 지금보다 10배는 더 클 거야. 그럼 당연하지. 근본도 없는 거지 하나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니. 이제 그 지긋지긋한 가난의 그림자는 싹 잊고 상류사회로 올라가는 거야. 두 사람은 서로의 잔을 부딪히며 앞으로 펼쳐질 장밋빛 미래에 한껏 취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아니, 제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걷어찬 돌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다이아몬드 원석이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시간은 흘러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최철민 변호사님이 최종 보고서를 제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아니, 회장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유성그룹 신임 회장 취임식 날짜가 잡혔습니다. 저는 서류 위에 적힌 날짜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날은 공교롭게도 김태민과 JS그룹 막내딸의 상견례가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일까요? 아니, 이것은 운명이 제게 건네는 복수의 초대장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조용히 덮으며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최 변호사님, 파티를 시작할 시간이에요. 이제 가면을 쓰고 어둠 속에 숨어 있던 유성그룹의 진짜 주인이 세상 밖으로 나갈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통쾌한 복수의 무대를 향해서 말입니다. 유성그룹 신임 회장 취임식 당일,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재계 인사들과 수백 명의 취재진으로 가득 찬 호텔 연회장 뒤편의 대기실에 서 있었습니다. 몸에 완벽하게 맞춰진 순백의 실크 수트는 제게 갑옷과도 같았고, 목에 걸린 아버지의 유품인 작은 목걸이는 부적처럼 따뜻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저는 길게 심호흡을 한 뒤 굳게 닫힌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제 인생의 이막이 지금 이 순간 시작되는 것이었죠. 거대한 문이 열리고 수천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제게로 터져 나왔습니다. 눈앞이 아찔할 정도의 불빛 속에서도 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최 변호사님과 함께 수백 번도 더 연습했던 걸음걸이. 저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단상 위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웅성거리던 장내가 순간 조용해지며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궁금해하겠죠. 평생 베일에 쌓여있던 유성그룹의 회장이 과연 어떤 사람일지.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장내를 가득 메운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부드럽지만 가장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유성그룹의 창업주이신 고 오진혁 회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새로운 유성그룹을 이끌어 나갈 신임 회장 오수진입니다. 저는 제 아버지께서 평생 지켜오신 정직과 신뢰의 가치를 바탕으로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을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림자 속에서 기업을 지켜오셨던 아버님의 위대한 유산을 이제는 제가 빗속에서 더욱 단단하게 키워나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짧은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담담한 미소로 고개를 숙여 화답했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이 대기실에서부터 미친 듯이 울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최고급 한정식집, 김태민과 박 여사는 JS그룹의 사돈될 사람들과 함께 상견례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죠. 박 여사는 값비싼 모피를 어깨에 두른 채 과장된 웃음소리를 내며 상대편 집안을 한껏 치켜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머, 사부인. 우리 주영 아가씨가 이렇게 미인인 줄은 알았지만 실제로 뵈니 정말 선녀가 따로 없네요. 우리 태민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요. 호호호. 김태민 역시 기름진 미소를 얼굴에 바른 채 맞장구를 쳤습니다. 제가 복이 많습니다, 아버님. 앞으로 JS그룹의 누가 되지 않도록 주영 씨 행복하게 해주며 잘 살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식당 한편에 놓인 대형 TV에서 경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의 흥분된 목소리가 식당 안을 울렸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 엄청난 소식입니다. 평생 베일에 쌓여있던 유성그룹의 총수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바로 고 오진혁 회장의 외동딸인 오수진 신임 회장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유성그룹이라는 말에 태민의 귀가 쫑긋했지만 오수진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그는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설마 했죠. 박 여사 역시 웬 재수 없는 이름이 다 있담. 하고 중얼거리며 TV 화면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화면 속 수천 개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단상 위에 서 있는 여자.
순백의 수투를 입고 세상의 중심에 선 듯 당당하게 미소 짓는 저 오수진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여사는 들고 있던 수저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김태민의 입은 멍청하게 벌어졌습니다. 쫓겨날 때의 초라한 행색은 온데간데 없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뿜어내는 여왕의 모습이었죠. 저게 어떻게 된 거야? 김태민은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다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제 번호를 미친 듯이 눌렀지만 고객의 사정으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차가운 기계음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박 여사 역시 사색이 된 얼굴로 아들의 팔을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가난한 고아 오수진과 3천억 유산 상속녀 유성그룹 회장이 도저히 연결되지 않아 터져버릴 지경이었죠. 그들의 웅장했던 미래가 TV 화면 속 제 미소 한 번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취임식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온 제게 최 변호사님이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부재중 전화 47통, 문자 메시지 82개. 발신인은 모두 김태민과 어머님이었습니다. 저는 액정에 떠있는 두 사람의 이름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망설임도 없이 두 개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변호사님, 네. 회장님,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파티는 아직 열리지도 않았으니까요. 제 입가에 맺힌 차가운 미소를 보며 최 변호사님은 만족스러운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막 1라운드가 끝났을 뿐이었습니다. 취임식 이후 며칠간 세상은 온통 내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동안 김태민과 박 여사는 핏발선 눈으로 내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들의 번호는 이미 내 휴대폰에서 존재하지 않는 번호일 뿐이었죠. 아마 그들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맛본 것은 내가 겪었던 고통에 비하면 그저 전체 요리에 불과했습니다. 메인 디쉬는 따로 준비되어 있었으니까요. 최 변호사님은 내게 TM 패션의 가장 중요한 사업 파트너사에 대한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바로 해외 명품 브랜드를 유통하는 스텔라 홀딩스였죠. TM 패션의 연 매출 70%가 스텔라 홀딩스와의 독점 계약에서 나올 정도로 그들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김태민은 매년 스텔라 홀딩스의 대표를 위한 환영 파티에 목을 매달았죠. 김태민은 이 파티를 통해 JS그룹과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다지고 다른 투자자들에게 건재함을 과시하려 할 겁니다. 어떻게든 참석하려 발버둥 치겠죠. 최 변호사님의 말에 나는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스텔라 홀딩스의 지분 구조가 그려져 있었고 최상단에는 단 하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유성그룹. 스텔라 홀딩스는 아버지가 오래전 해외에 설립해 두신 유성그룹의 비밀 자회사였던 겁니다. 김태민은 평생 자신을 먹여 살려준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 앞에서 재롱을 부려왔던 셈이죠. 파티 초대장은 보냈나요? 물론입니다. 회장님 가장 화려한 걸로요. 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내가 짜놓은 무대 위로 주연 배우들이 등장할 시간이었으니까요. 역시나 김태민과 박 여사는 초대장을 받고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습니다. 그들에게 스텔라 홀딩스의 파티는 마지막 동아줄이었죠. 박 여사는 이날을 위해 가장 비싼 드레스를 사입었고 김태민은 번지르르한 턱시도를 차려입었습니다. 그들은 파티장으로 향하는 내내 나에 대한 저주와 함께 헛된 희망을 품었습니다. 나중에 오수진 그년을 만나면 어떻게 할 거니? 엄마 만나서 오해를 풀어야지. 그동안 입혀주고 먹여준 게 다 얼만데 그년 마음 약해서 넘어가 줄지도 몰라. 두 사람은 여전히 나를 자신들이 발 아래 두고
함부로 대했던 과거의 오수진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오면서도 자신들이 사냥꾼인 줄 아는 어리석은 늑대들처럼 말입니다.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 나는 2층의 귀빈실에서 유리창을 통해 파티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짙은 코발트 블루 색의 등을 과감하게 드러낸 드레스는 과거의 나와의 완벽한 작별 인사였습니다. 잠시 후 입구에 김태민과 박 여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애써 여유로운 척 미소를 지으며 주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죠. 그 가증스러운 위선에 나는 나지막이 은졸였습니다. 마음껏 즐겨두세요. 당신들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마지막 파티가 될 테니까.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스텔라 홀딩스의 명목상 대표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장내가 떠나가라 외쳤죠. 귀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더욱 빛내주시기 위해 스텔라 홀딩스의 진정한 주인이자 유성그룹의 새로운 태양, 오수진 회장님께서 직접 행차하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모든 조명이 2층을 향해 쏘아지고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선 내가 모습을 드러내자 장내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폭발적인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죠. 나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와 인파를 헤치고 걸어갔습니다. 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이 경외의 눈빛으로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 순간 넋이 나간 채 서 있던 김태민과 박 여사가 정신을 차리고 내 앞을 막아섰습니다. 김태민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거의 울부짖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오수진! 네가 왜 여기에 있는 거야? 스텔라 홀딩스가 왜?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나는 내 앞길을 막아선 벌레를 보는 듯한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가장 잔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김태민 씨, 누가 보면 우리가 아주 가까운 사이인 줄 알겠네요. 그리고 여긴 내 파티인데 내가 있는 게 뭐 그리 이상한 일인가요? 내 싸늘한 대답에 김태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 여사 역시 파들파들 떨리는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내 이 요망한 것! 내가 감히 우리를 갖고 놀아? 당장 우리 태민이한테 사과하고 용서를 빌지 못해! 나는 그 추악한 모습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든 채 단상으로 올라가며 두 사람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풀 듯 말했습니다. 두 분, 제 파티는 즐거우신가요? 곧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시작될 테니 부디 자리를 뜨지 말고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당신들이 주인공이니까요. 내 선언의 연회장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주인공이라는 말에 김태민과 박 여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수백 명의 하객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숨을 죽인 채 단상 위만 쳐다보고 있었죠. 나는 그 숨막히는 정적을 즐기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스텔라 홀딩스와 여러 귀빈 여러분의 파트너십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파트너십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저는 신뢰와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연회장 구석까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말을 이으며 객석에 서 있는 두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하지만 간혹 그 가치를 잊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발밑을 지탱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 잊은 채 눈앞의 이익과 허영에 눈이 멀어 상대를 짓밟고 모욕하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죠. 오늘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 아주 특별한 기억을 선물해 드리려 합니다. 나는 말을 마친 뒤 연회장 음향 감독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연회장의 최고급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잡음이 한번 들리더니 귀에 익은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김태민의 목소리였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해서 마치 그가 바로 옆에서 소리치는 것 같았죠. 가난해서 배운 거라곤 빌붙는 것밖에 없지. 이 집에서 당장 꺼져. 경멸과 분노가 가득 담긴 생생한 목소리. 그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연 회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목소리의 주인공인 김태민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제 하얀색을 넘어 파랗게 질려 있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곧이어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근본도 없는 게 차린 음식이라니. 입맛만 버렸네. 이번엔 박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귀를 막았지만 이미 소리는 모든 사람의 뇌리에 깊숙이 박힌 후였습니다. 그들이 한 사람의 인격을 어떻게 짓밟았는지 그 민낯이 대한민국 재계의 모든 거물들 앞에서 남김없이 폭로된 순간이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침묵이 연 회장을 뒤덮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경멸, 혐오, 그리고 약간의 공포까지. 박 여사는 결국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나는 그 완벽한 침묵을 깨고 마이크에 다시 입을 가져갔습니다. 내 목소리는 얼음 송곳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여러분, 방금 들으신 것은 제가 지난 5년간 제 가족에게 들어왔던 수많은 말들 중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가 김태민과 박 여사를 똑바로 응시하며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당신들이 저 때문에 지금껏 호의호식했다는 건 모르셨나 보네요. TM패션이 스텔라 홀딩스, 즉 저희 유성그룹의 지원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회사였다는 것도요. 이제 그 수치가 사라졌으니 알아서들 살아남아 보세요. 내 말이 끝나자마자 객석 한쪽에서 육중한 몸을 일으키는 한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JS그룹의 회장이었죠. 딸을 데리고 이 자리에 왔던 그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굳은 얼굴로 김태민에게 다가가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태민 사장, 오늘 자네의 진면모 아주 잘 보았네. 우리 가문은 당신처럼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근본 없는 사람과는 절대 엮일 일 없을 걸세. 이 혼담은 오늘부로 없던 걸로 하지. JS그룹 회장의 선언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김태민은 회장님, 오해십니다. 라고 외치며 그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싸늘하게 돌아선 뒤였죠. 연 회장은 이제 웅성거림을 넘어 노골적인 비웃음과 손가락질로 가득 찼습니다. 김태민과 박 여사는 수백 개의 경멸 어린 시선에 둘러싸여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내게 그들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들이었으니까요. 나는 미련 없이 마이크를 내려놓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조용히 열렸습니다. 다만 아까의 시선이 호기심이었다면 지금의 시선은 경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연 회장을 빠져나오며 등 뒤로 들려오는 박 여사의 처절한 울음소리와 김태민의 무너지는 절규를 들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복수는 상대를 내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이니까요. 내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파티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저는 유성그룹 회장실에 앉아 밤사이 쏟아진 수십 통의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일은 제게 신데렐라의 통쾌한 복수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모든 언론사의 일면을 장식했고 TM패션의 주간은 개장과 동시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승리였죠. 최 변호사님이 결제 서류를 제게 내밀며 마지막 확인을 구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서류의 제목은 TM 패션에 대한 모든 지원 및 계약 중단건이었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내 사적인 복수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신뢰를 잃은 파트너와 함께 가는 것은 유성그룹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었으니까요. 네, 변호사님. 오늘부로 스텔라 홀딩스를 포함한 유성그룹의 모든 자회사는 TM 패션과의 모든 계약을 즉시 파기합니다. 모든 일은 원칙대로 아주 깔끔하게 처리해 주세요. 내 지시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태민과 박 여사의 삶은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댐의 수문을 열어버린 것처럼 불행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들었죠. 가장 먼저 돈이 그들을 떠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최대 고객사를 잃은 TM 패션은 자금줄이 막혔고 은행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일주일도 버티지 못하고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자신이 아끼던 명품 가방과 보석들을 헐값에 팔아치우며 발을 동동 굴렀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죠. 다음으로는 사람이 떠났습니다. JS그룹과의 파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을 따르던 비즈니스 파트너, 돈 냄새를 맡고 몰려들었던 지인들 모두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서로를 향한 원망과 삿대질 뿐이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내가 그 가난 귀신 하나 제대로 휘어잡지 못해서 우리 집안이 이 꼴이 된 거야. 시끄러워요, 엄마. 애초에 엄마가 그 여자 좀 가만 놔뒀으면 이 지경까지 오지도 않았어. 마지막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세상이었던 집을 잃었습니다. 온갖 가구에 빨간 압류 딱지가 붙고 결국 경매로 넘어간 집에서 쫓겨나던 날, 박 여사는 대문 앞에서 목 놓아 울었고 김태민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저를 집안에 수치라며 내쫓았던 바로 그 대문 앞에서 말이죠. 한때는 대한민국 상위 1%의 삶이라 자부했던 그들은 이제 보증금 100만 원짜리 곰팡 내 나는 반지하 월세방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들의 몰락에 대한 소식을 모두 전해들은 어느 날 저는 최 변호사님께 작은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며칠 후 허름한 반지하 방에 살고 있는 두 사람에게 작은 소포가 하나 배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이나 조롱의 편지 대신 제 손바닥만 한 작은 나무 조각상 하나와 짧은 메모지만이 들어있었죠.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돈이나 배경으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들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이자 가장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그들은 아마 평생 그 나무 조각상의 의미를 그리고 자신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겠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소식에 더는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의 무대에서 그들은 이제 완전히 퇴장한 엑스트라일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스케치북 한 권을 꺼냈습니다. 결혼과 함께 접어야 했던 패션 디자이너의 꿈. 그 첫 장을 넘기자 희미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날에 제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몇 번 바뀌고 아버지의 첫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추모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마치 하늘도 슬퍼하는 듯 아침부터 차가운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죠. 그런데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아버지의 묘역으로 향하려던 순간 제 눈에 익숙한 인형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묘비 앞에 비를 흠뻑 맞은 채
무릎을 꿇고 있는 한 남자. 값싼 옷은 비에 젖어 몸에 찰싹 달라붙었고 한때는 번지르르 했던 얼굴은 반년 사이의 고생으로 깡마르고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김태민이었습니다. 그는 땅에 머리를 박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한 번만 제발 수진이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다 빌게요. 네. 수진이 없이는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인어른. 그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제 차창까지 들려왔습니다. 한때는 제 심장을 뛰게도 찢어지게도 했던 남자. 그가 저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면 마음 한구석이 시리거나 혹은 통쾌하기라도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그저 텅 빈 수면처럼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미련도 그 어떤 감정의 파문도 잃지 않았죠. 그는 더 이상 제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저 과거의 망령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차 돌려주세요. 아버님께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차는 미끄러지듯 유턴하여 그를 뒤로하고 공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룸미러로 점점 작아지는 그의 형체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와의 그리고 지긋지긋했던 과거와의 완벽한 작별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유성그룹의 회장실에만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유성그룹의 든든한 지원 아래 저는 제 평생의 꿈이었던 패션 브랜드 수 지네스55 JREN을 성공적으로 론칭했습니다. 수지는 단순한 옷이 아닌 세상의 모든 여성이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존엄함을 디자인하는 브랜드였습니다. 밤샘 작업과 수백 번의 수정을 거쳐 탄생한 첫 컬렉션은 출시와 동시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저는 이제 복수를 위해 가면을 쓴 회장이 아닌 제 꿈을 이룬 유능한 CEO이자 수석 디자이너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은 더 이상 딱딱한 서류 대신 수많은 옷감과 디자인 스케치 그리고 열정 넘치는 직원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그곳에서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제게 물려주고 싶었던 진짜 유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지어나가는 기쁨 말입니다. 브랜드 론칭 1주년 기념 파티를 성공적으로 마친 어느 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분 좋은 피로감에 취해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죠. 차가 신호에 걸려 잠시 멈춰선 곳은 허름한 식당들이 즐비한 골목이었습니다. 무심코 한 식당의 유리창 너머를 보게 된 순간 제 숨이 잠시 멎었습니다. 지저분한 앞치마를 두른 채 허리를 숙여 잠반을 치우고 있는 박 여사. 그리고 주방 안쪽에서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산더미 같은 그릇들을 닦고 있는 김태민의 굽은 등이 보였습니다. 한때는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고된 노동으로 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앙상한 얼굴에는 탐욕도 분노도 아닌 그저 깊은 체념만이 새겨져 있었죠. 그 모습을 본 제 마음은 놀랍게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통쾌함도 씁쓸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낯선 사람들을 본 느낌. 그뿐이었습니다. 녹색 신호가 켜지고 차가 다시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몫의 삶을, 저는 나의 몫의 삶을 살아갈 뿐. 내일 있을 다음 시즌 컬렉션 품평회를 향해, 빛나는 나의 런웨이를 향해 저는
이제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스스로의 존엄함을 무기로 세상의 편견과 맞서 싸운 오수진님과 그 빛 앞에서 스스로 파멸한 이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밌으셨다면 희망라디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희망라디오였습니다.